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와 여론 보고를 받은 뒤에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 등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왜 대통령이 그냥 결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이 일단 건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건의는 일단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조속하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은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행정, 재정,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을 돌보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도 가 있고 지금 장관도 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형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원내대책회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회의는 내일로 미룬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늘 전당대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려다가 이게 재해가 길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야 없이 이번 수해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재난을 당하신 국민들께서는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특히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이런 메시지들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모습과 달리 지난 재헌절에 있었던 모습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이러한 재해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재헌절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이 세 분이 저녁에 감자전 만찬을 하면서 파한대소를 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농담으로 우리 세 명은 현장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국민들은 울고 있는데 세 분이 감자전을 드시면서 파한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파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 대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제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에도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또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소통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지만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가서 특히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할 때 이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한 정책 전문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았을 때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익을 침해했던 당사자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진즉에 지명 철회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초반에는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좀 막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워낙 이진수, 강선우 이 두 분에게 이슈가 좀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들은 오히려 강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곧 장관 되실 거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끊어내는 모습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 판단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모든 낭만은 없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고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견도 듣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바로 그 2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대답을 대통령께서 바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야당 원내대표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 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오늘 오전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고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두 후보자 같은 경우 강선호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보좌진 단체에서 뭔가 반박 성명을 좀 내기도 했었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당 인사청문위원조차 뭔가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청문회 과정에서 한 바도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심 끝에 오늘 중에 결론을 좀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차관급 인선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요. 김의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읽히셨는지요? 굉장히 좀 뜬금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아니라 그냥 홍보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분이 새만금 개발청장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기가 민망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이해하면 글쎄요,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인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국민들께 좀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보본부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청장 자체가 이런 홍보 역할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적인 메시지를 좀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지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당에 계신 분들께 먼저 좀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남권 경선이 끝났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2연승을 달렸는데요. 민주당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2연승이 아니라 이게 더블 스코어로 2연승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충청권에서 60%가 넘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과거에는 40%였는데 이번은 55%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오늘 나온 것도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당원들께서는 강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대표 후보에게 더 마음을 주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한 것들이 당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싸울 테니까 대통령을 일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당대표도 함께 일을 해야 된다. 협치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메시지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들을 넘어서서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쨌든 지금 거대 여당인 상황에서 여야 간의 협치가 물이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당원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은 아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다시 뒤집어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도부가 폭주한 것에 있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아닌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나온 거는 권리당원 전체의 비율이 55%인 권리당원만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거라는 예측들은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의원 15%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지지가 좀 박찬대 의원이 또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은 또 박찬대 후보가 높을 것이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박빙일 것이다. 이렇게 그럼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참 알 수 없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투표 좀 차이가 크게 나온 것도 사실이죠. 아무래도 이게 뭐 강성이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고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여왔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좀 고심하다가 나중에 후발주로 늦게 출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과정 속에서 박찬대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야 좀 박빙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폭우 때문에 좀 이 경선이 연장되고 연기될 가능성도 매우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은 또다시 말을 번복하셨죠.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당대표 선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보고 당대표 선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것이다라는 아주 혹한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한 달 만에 또다시 뒤집고 또 나온 겁니다.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이 앞서야 되는데 탄핵에 뭔가 반대했던 분들이 또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보수 지지층도 받아들여 줄 것인가? 국민의힘 역시 강성 지지층이 존재하는데 그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당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중에 탄핵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시고 비상계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타당입니다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뭐 구도랄까요? 어떤 포인트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일단은 뭐 계세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회동을 했었다라는 예, 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회동 정도지 저는 두 분이 뭐 힘을 합친다라거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뭐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 이야기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 2시에 출마 선언한 부분을 잠깐 짚었었는데 이게 저는 전한길 씨가 최근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열려있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저희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뛸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절연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한길 씨와 함께 또 들어온 당원들도 있고 이렇게 강성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강성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것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어떤 선거가 있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유튜브 같은 것으로만 소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안철수 의원과 뭐 회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사실은 구속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소환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기 기소를 한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의 소환 조사에 응한 이후 그리고 구속당한 이후에는 사실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수사 현장에 나와서 뭔가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아예 수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이 뭔가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기소를 진행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사면 초과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측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본인들의 입장을 다 바꾸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불리한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태호 안보실 차장 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하다가 구속 이후에는 다 이제 거의 자백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이 전적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재판으로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으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서 거부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도록 판단한 전 특검의 적절한 그리고 신속한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뭐 영장 쳤을 때 혐의에는 외환죄가 빠져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내란죄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중한죄가 외환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외환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구속된 죄명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외환죄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들을 넘어서서 강제인치를 특검에서 좀 하려고 했지만 구치소와 특검이 약간 알력 다툼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특검에서는 구치소 측에다가 문제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특검과 수사관을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신청하면서 약간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구치소와의 이런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외환죄가 얼만큼 깊이 있게 수사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관점을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